안녕하세요. 제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도서관 강연을 몇 군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에 어울리는 독립투사들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엔딩 부분이 버벅거리거나 좀 눈물을 흘려서 대사 전달이 좀 안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탄원서. 1994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의 한 마을에서 탄원서가 날라옵니다. 발신인은 고려인 할머니였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우리 할아버지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홍범도 프로파일. 1868년 평양 출생입니다. 가족관계. 불우한, 가난한, 너무나 운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홍범도를 낳고 7일 만에 산후휴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아기 홍범도를 데리고 동네를 돌며 젖동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저도 홍범도가 9살이 되는 해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고아가 되고 만 거죠. 홍범도는 동네 여러 집들을 전전하며 머슴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홍범도의 커리어, 직장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의 첫 번째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평양감령에 나팔수로 입대를 합니다. 방이 딱 붙은 걸 보고 군인을 모집하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겠구나. 굶지 않고 살기 위한 소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15살은 입영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키는 성인이 됐을 때 19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좋았죠.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입대를 합니다. 군생활, 홍범도의 군생활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후에 셀프 제대를 합니다. 요즘 장병들은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다 사용하고 해서 구타, 폭력도 일제 잔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만 해도 쉽지 않은 26개월 병장 만기 전역 제대를 했는데요. 90년대에 홍범도 장군이 군생활을 했던 때는 구타, 병영 비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군생활을 육체적 고통 외에 정신적으로 홍범도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말 너무 백성들이 핍박받고 하니까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팔도에서 밀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홍범도도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고 가난하게 보냈죠. 이 밀란을 진압하러 나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정을 뻔히 아니까 자기가 지금은 군인이지만
어쩌면 저 밀란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감정,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야, 이왕 나가는 거 엄청 괴롭혔던 장교를 패버리고 셀프 제대를 합니다. 두 번째 직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이 좋고 하니까 제지소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위인들도 다 좀 흠집이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은 없나? 홍범도는 제지소 사장을 패버리고 다시 떠납니다. 이 제지소 사장이 우리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초창기 때, 지금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얘는 나 아니면 거둘 데가 없다 하니까 월급도 잘 안 주고 월급 체납에 구타에 엄청 괴롭힙니다. 홍범도는 참지 못하고 주인을 패버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가 향해 몸을 의탁한 곳은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라는 절이었습니다. 홍범도는 청년이 됐죠. 이제 두 명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신계사에서 절이니까 당연히 스님을 만났겠죠. 지담대사. 지담대사는 덕수이씨입니다. 덕수이씨 하면 떠오르는 분 누가 있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청년 홍범도는 지담대사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활약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도 임진왜란과 비슷하니 청년 홍범도의 마음에 애국심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연, 절에서 만납니다. 비구니로 온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절에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청년 홍범도는 신계사에서 1년 만에 나온 후 아내가 있는 함경도로 향합니다. 함경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고, 이렇게 끝나면 얘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텃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워낙 함경도 지역이 척박하니까 홍범도가 다른 직업을 구해야겠다. 딱 살펴보니 주위에 자기 적성에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돈도 잘 버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거 헌터, 포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마침 홍범도는 군생활을 했으니까 4년 동안 사격 천재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사격에 대한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 유리병을 보통 이렇게 세워놓고 맞추죠. 홍범도 장군은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백발백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세워놓고 요거 맞추기도 힘든데 탁 던져서 움직이는 동전을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훗날 일본군과 싸우게 될 때 일본군이 쫓아오면 먼저 우리 병사들을 가라고 하고 네 곧 따라가겠소 하고 백발백중. 사격 천재니까 포수로서도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이렇게 아들도 놓고 잘 살고 있던 도중 홍범도 장군이 의병에 가입하게 되는, 의병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정미의병.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정미의병에 일어난 계기는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우리 조선군을 해산시킨 것에 반발해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 의병의 확산을 막고 싹을 자르기 위해서 딱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취한 조치는 가장 홍범도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본은 바로 홍범도를 비롯한 포수들의 주목을 했습니다. 저자들의 총이 매우 위험하모니다. 저들이 언제 의병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바로 포수들의 총기를 회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령을 시행합니다. 펄도에 있는 포수들의 모든 총을 빼앗아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홍범도에게 가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범도에게 총을 뺏는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의병이 되는 일은, 일본군과 맞서야 되는 일은 결심,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범도는 주변에 있는 포수들을 불러 모으고 결정을 내립니다. 거마시아리! 호랑이 말고 일본 놈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포수 홍범도는 함경도 일대에 뜻이 맞는 포수들을 모아 타이거 헌터에서 일본군 헌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병 홍범도는 주로 일본의 공공기관, 금광, 일본 부자들, 친일파, 밀정들을 공격했습니다. 전적 60전 60승. 산악지형에 익숙한 홍범도가 치고 빠지며 펼치는 게릴라 작전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격천재, 산에서 호랑이, 들짐승, 늑대를 막 잡으러 다니던 홍범도를 일본군이 잡기는 역부족이었죠. 나르는 홍범도를 잡기 위해서 일본군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비급한 간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책략은 의병 홍범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일본은 산 아래에 있던 홍범도의 가족을 체포하고 홍범도를 협박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홍범도의 아내를 고문하고 회유, 홍범도의 자수를 권유하라고 고문을 거듭합니다. 이제 내년이노 나설 차례다. 홍범도가 자수하지 않으면 내년이 보는 앞에서 네 아들들의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모성애를 이용한 거죠. 홍범도의 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피투성이가 된 홍범도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홍범도 부인이다. 홍범도의 아내는 의병대장답게 부창부수죠. 모든 협조를 거부하고 일제의 고문 끝에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홍범도의 장남, 아직 10대인 어린 아들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산에 가서 홍범도를 내려오라, 찾아오라, 네 애비를 데려오라,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한 손에 편지를 들고 산중에서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을 바라보는 홍범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한 모든 분들의 가족분들도 대단합니다. 자, 아버지, 아버지 산에서 부릅니다. 홍범도도 자신의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홍범도의 선택은 빵! 아들을 총으로 쏩니다. 만약 여기서 홍범도가 백기투항하고 일본군에게 자수한다면 독립의병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일본군은 홍범도 외에 나머지 의병들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는 리더로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총을 쏜 홍범도의 심정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죠. 아들아, 미안하다. 다행히 반전이 있습니다. 명사수 홍범도가 쏜 총알은 아들의 어깨 부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훗날 홍범도의 아들도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에게 총을 겨누고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작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홍범도도 정신적 충격이 당연히 있었겠죠. 거기다 일본군의 압박이 심해지고 조선에서 의병 활동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남은 아들들을 데리고 1908년 러시아 땅이 연해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10년 경술국치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조선 땅을 떠난 홍범도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들은 해외에서 이중 생활을 이어갑니다. 일본의 강력한 진압 작전으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져서 많이 국경을 넘어갔는데 타향도 힘든데 타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무력 독립투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배도 고프고 춥고 힘든데 그때 또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생활이 몇 년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어려움을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고 우리가 감히 그 어려움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립군들은 입을 거, 먹을 거 아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총 조금, 총알 조금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무기가 마트에 쫙 전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조금 생길 때마다 암시장에서 미제총 사고 몇 개월 후에 암시장에서 러시아 총 사고 어떤 때는 호환이 안 돼. 총알이랑 총이. 요즘 현대사회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야말로 어려운 속에서도 외국에서 고통생활에 이어가던 독립군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홍범도도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늘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 지친 홍범도를 비롯한 모든 독립군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소식이 1919년 우리 땅에서 들려옵니다. 1919년 어떤 일이죠?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독립은 결코 군사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백성, 국민, 민중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 그 뭐 시장에서 맨날 만세 부르면 뭐하냐? 독립이 그런 것 때문에 됐냐? 이런 게 바로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 놈들이 뿌리 내린 따르면 안 되는 생각들이죠. 자, 조선 백성들의 용기에 힘을 얻은 홍범도는 간도에서 10년 만에 군사활동을 재개하며 드디어 대한독립군 대장으로 활약에 컴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싸웁시다! 이렇게 홍범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은 일본군 관공서나 일본군들을 치고 빠지는 게릴라 작전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립니다. 일본군은 또 골치를 썩게 되죠.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리고 국경을 넘어 당하기만 하던 일본이 강이 있었죠. 남북강이.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있었고 홍범도는 간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을 넘어서 홍범도가 막 일본군을 공격하니까 일본군들이 강을 넘어서 홍범도 장군을 잡기 위해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이 특수부대의 이름은 일명 월강 추격대. 글자 그대로 강을 건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본 특수부대에 걸림돌,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중국의 국경을 무단 침입한다는 것인데, 이때 중국이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대륙의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중국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일본군은 중국 몰래 당일치기로 가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다 쓸어버리고 오자 됐어. 대한독립군의 전력을 우습게 보고 아침에 갔다가 이른 아침에 하루 만에 다 전멸시켜버리고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월강 추격대를 출동시킵니다. 말을 타고 보병이 따르고 월강 추격대와 대한독립군의 전면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몇 년 전 개봉한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봉오동입니다. 자신감을 넘어서 자신들의 군사력의 우월감에 휩싸인 일본의 월강 추격대는 강뿐만 아니라 언덕과 산을 마구마구 넘어서 총공격을 펼칩니다. 저 조생직 놈들 도망치는 꼴 좀 봐라. 추격하라. 이것은 의도된 후퇴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작전이었죠. 봉오동은 지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삿갓 있잖아요. 삿갓.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지형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산과 강을 넘어 이 삿갓의 뒤집어진 꼭지점 부분에 다다랐을 때 일본군도 싸한 느낌을 받게 됐을 때 홍범도 장군의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정군 사격하라! 지형적 유리함 속에서 위쪽에서 우리 매복해 있던 수많은 대한독립군이 월강 추격대를 하게 총알 세례를 쏟아붓습니다. 혼비백산이 된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뭐였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자방법에도 나오죠. 36개 주랭랑 도망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이 그 급박한 와중에서도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무리가 지어서 도망을 가면 추격을 더 허용하고 집중 사격이 될 수 있으니 사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갈래로 나눠서
도망을 치자 하고 두 갈래로 나눠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우리 대한독립군은 추격을 하다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산악지형이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안개가 쫙 봉오동 일대에 깔리면서 시야 분별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추격을 멈춰라 하게 됩니다. 일본 월감 추격 때는 신나서 도망을 갑니다. 두 갈래로 나눠서. 그런데 일본군이 우리 대한독립군의 추격을 피했다고 생각할 때쯤 안개 너머에 인기척이 들립니다. 일본군은 놀라서 이번에는 당할 수 없다 하고 앞에 있던 인기척을 향해 총을 마구 발사하고 예상했겠지만 이 양갈래로 도망쳐 나오던 월강 추격대가 안개와 비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지네끼리 지점에서 만나서 총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월강 추격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봉오동 전투인데요. 봉오동 전투의 의의는 바로 최초의 한일 정규군이 싸움에서 우리 대한독립군이 이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4개월 뒤 일본군이 무려 병력 2만 명을 동원해서 대한의 독립군들을 섬멸해버리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2만 명이면 이건 전투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홍범도 장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지형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불리하다. 아니, 승산 자체가 없다. 백두산으로 이동해서 결전을 치르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은 백두산 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다다르기 전에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난 김에 전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장소가 놀랍게도 청산리였습니다. 예, 바로 그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이 지역이죠. 청산리 대첩하면 김좌진 장군 혼자의 승리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범도 장군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 청산리에서 첫 번째 전투를 이기고 김좌진 장군과 만나게 됩니다. 두 영웅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동작전을 펼쳐서 또 일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은 사실 한 번의 전투가 아니고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총 10차례의 전투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기서 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간도입니다. 간도. 간도는 이 당시 중국 땅이지만 간도 인구의 70%가 우리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내에서 의병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일본의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고국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간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한인타운이 형성돼서 정을 나누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의병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 베이스 캠프이기도 했으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도 간도 주민들의 이 보급 그 외에도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전투에서 대승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본군의 눈에는 홍범도, 김좌진 같은 의병군들도 눈에 가시지만 이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타운 한인들도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정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전에도 중국에 정식 요청을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 독립군 때문에, 조선의 독립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니 중국에 있는 조선의 독립군들을 니네가 좀 처리해라 했는데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 독립군이 임시로 했던 야영지 이런데, 그리고 떠나고 난 후에 그냥 가서 거기만 처리하고 우리 독립군을 죽이거나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골머리를 썩고 또 다른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들어가. 얘들이 참.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일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전쟁 범죄. 바로 민간인 학살 작전을 세웁니다. 중국이 너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다 작전이 있으모니다. 간도를 싹 쓸어버리겠소모니다. 독립군에 패한 일제가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인 간도 참변을 고발합니다. 1920년 8월 일본은 소위 간도지방 불량선인 초토계획, 말 자체로도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이 계획을 수립한 일본은 중국 땅 간도를 가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훈춘 지역에 있던 중국 마적을 매수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마적대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들의 영사관을 습격하게 하는 거죠. 조작이 필요한 거죠. 이때 13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순사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들이 조작한 사건을 내놓고 중국에게 항의를 합니다. 중국!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데스? 당신네 땅에서 우리 일본인이 죽었다, 데스! 일제는 중국에게 형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중국 당국의 답변도 듣기 전에 간도로 일본군을 보냅니다. 간도 참변에 대한 피해 숫자에 대한 의견이 통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3,700명의 우리 조선 민간인이 일본의 정규군에 의해 학살당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둘째 아들도 이때 사망하게 되고 방화, 살인,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탄식을 인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힘든데 그들의 장교라는 것들이 많은 병사를 지휘하여 각 부락의 민과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수만 석의 양곡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우리 결애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나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기도 했다. 이 내용이 너무 힘들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짓을 그들은 무슨 재미나는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부자가 한자리에서 참혹한 형벌을 당하기도 했다. 중략하겠습니다. 읽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산모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은 채 숨지기도 했다. 사라진 홍범도.
간도 참변 이후 홍범도 장군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2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일본의 야만작인 작전에 힘을 잃은 홍범도 장군은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나타나서 러시아에게 협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혁명군 일을 도와주면 조선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고 홍범도 장군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에 응합니다. 버려진 영웅 고려인이 되다. 그런데 러시아는 홍범도 장군을 이용만 하고 독립군 투쟁에 지원은 물론이고 홍범도 장군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이 러시아의 배신으로 독립군의 분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독립투사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는 농부가 되어 러시아에서 일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 1세대입니다. 고려인 1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나도 너무 억울한데 홍범도 장군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러시아가 스탈린이 러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을 강제로 우리 백성들이죠. 강제로 모아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고려인들이 일본 그들 눈에는 보기에는 닮았잖아요. 일본인 첩자가 있을 수다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각 생활 터전을 갖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을 다 모아서 문제의 그 장소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 3세들이나 4세들이 카자흐스탄에 많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때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 무려 17만 명,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철도가 있으니까 무슨 KTX를 태워서 보냈겠습니까? 스탈린이 너무나 열악한 기차에 태워서 무려 40일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00명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우여곡절 도착하고 나니 이게 또 허벌판에다가 아주 황무지. 우리 고려인들은 여기를 또 개간하고 우리 민족이 또 생활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홍범도 장군도 말년에 말도 못하는 교생을 겪으면서 가슴 한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인 마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극장을 만드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명예직이겠죠. 우리 홍범도 장군을 수위로 모셔서 장군님 여기서 소일거리 하세요. 이렇게 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이 세운 극장의 수위로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되기도 전에 1943년 75세의 나이로 타양도 아닌 타국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조국이 해방이 되면 나를 꼭 조국에 데려가다오.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우리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할머니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대한민국으로 유해를 봉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홍범도 장군의 보디가드가 된 대한민국의 한 배우가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열혈 팬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조진웅 씨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영화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졸업생 역할을 했고 이 역할을 통해서 나무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 시상식에서 당시 촬영 현장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김혜숙 선배님이 콧소리가 떨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연하는 우리도 힘든데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의 넋이 억울하지 않게끔 지켜온 땅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수상 소감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대장 김창수라는 김구 선생의 역할을 또 소화하면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고 독립운동, 이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아직 카자흐스탄에 있을까요? 홍범도 장군 사후 78년 만에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의 합의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독립된 나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2021년 8월 14일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카자흐스탄으로 향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배우 조진웅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우리 일행 사절단은 정부 요원들은 장례 절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파묘식, 유해 봉환식을 하고 장군의 이름이 명명된 거리, 장군의 마지막을 보냈던 고려 극장 등을 우리 동포들과 함께 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홍범도 장군의 영정사진을 든 배우 조진웅 씨가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5일 드디어 우리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공군 수송기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싣고 배우 조진웅 씨는 홍범도 장군의 영정사진을 아는 차입니다. 공군 수송기가 대한항공,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영토에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6대의 우리 전투기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실린 수송기에 호위를 시작합니다. 3대씩 양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장군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탑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